좀 넘어서 여야 원내대표 출의회동에서 예정입니다. 이제 운영위 개최를 비롯해서 임시국회 의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협상을 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우선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국회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넘긴다면은 국회가 비선실세 국정농단을 용인하는 것이 되고 국민적 의혹을 국민적 요구를 외면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한 달 가까이 검찰은 대통령 가이드라인대로만 수사를 진행해 왔고 이번 사건도 몇몇 사람의 단독 행위로 결론을 내리기 직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검찰 수사를 더 이상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의 본질은 문서 유출이 아니라 누가 국정농단을 실제로 했는지 그 여부를 밝히는 것입니다.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 이재만을 비롯한 문고리 3인방 그리고 민정수석 등을 불러서 거짓 해명과 회유, 압력 그리고 국정농단의 실체를 확인해야 됩니다. 새누리당은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운영위 소집과 누가 나올 것인지 그 대상, 범위를 확정해 줘야만 합니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덮으려는 시도가 있는 한 특검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산적한 민생 현안 법안과 2+2 회담에서 합의한 소위 해외 자원개발 속초 특위, 정치개혁 특위,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 대타협 기구 및 국회 특위가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더 이상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이 아무리 많이 걸릴지라도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당이 청와대의 앞잡이 노릇에 그친다거나 국민의 요구를 외면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은 이 대학 교수들이 올해 사자성어로 지록 유화를 왜 선정해야 하는지 아마 깊이 자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정부와 가계 축의 두 쌍둥이 부채로 대한민국 경제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올해 박근혜 정부의 연말 결산은 공공부분의 부채가 1000조, 가계부채 1000조 시대로의 진입입니다. 소득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정부의 재정 건전성은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2010년에 비해서 2013년 가계부채가 가구당 약 1200만 원 증가했고 빚이 있는 가구도 2010년 59.8%에서 2013년에는 66.9%로 무려 7.1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작년 정부의 공공부채는 무려 77조 7천억 원이나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가계의 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서 경제 성장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경제 성장률을 3.8%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무디스랄지 모건 스탠리 등 해외 경제기관 예측 평균치는 이보다 낮은 3.5% 성장률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정부의 대책은 그다지 실효성 있는 방안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어제 정부가 2015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우리 정책의장을 비롯한 몇몇 분들이 더 말씀을 하실 거라 합니다만 짧게 말씀드리면 한국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만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원론적인 방향을 언급했지만 제시한 해법은 한참 잘못된 것이다. 노동시장의 유연화, 무분별한 규제 완화, 재벌 편향 지원 등을 통해서 우리 경제의 심각한 위기를 절대로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임금의 하향 평준화와 직업 안정성을 훼손하고 나쁜 일자리만을 양산하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 뻔합니다. 우리 경제의 활성화는 가계소득을 올리는 정책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가계부채 폭탄이라지 전월세 대란, 실업위기 등 3대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국민들의 실질 임금을 상승시켜 가계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당은 이미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 정액급여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는 최저임금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의 차별 시정과 정규직화를 위한 고용차별 해소를 위한 다양한 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 대기업 집단 총수 일가의 불법 및 사익 편취행위 근절, 기업 지배구조 개선, 금산분리 강화 등 대선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는 지금 대통령 집권 2년 차에 모두 허공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결과 소득 불평등과 불공정 관행이 구조화되고 내수경제는 침체되고 가계부채만 폭증하는 경제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2015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진지하고도 치열한 사회적 토론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의 삶과 나라의 경제가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당은 국정의 파트너로서 정부와 치열한 논쟁을 벌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안하는 가계소득 중심의 성장 전략과 정부가 제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놓고 어떤 방향이 옳은지 토론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발제 정책위원장이 발언 있겠습니다. 어제 정부는 2011년 경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오늘 경제위기가 시도하겠습니다. 저성장이 고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성장의 자체가 정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노무현 정권은 평균 4.5% 정도 됐어요. MB 정권은 2008년 이후 지난 2010년을 제외하고 나면은 3%를 넘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성장 고차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정부는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3.8%로 전망을 했습니다. 낙관적인 전망이 나갈 수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3.5%, KDB 대우증권은 3.5%, 현대경제연구원도 3.6%, 회의기관은 평균 3.5%, 정부만 3.8%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실제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달릴 경우 연속 4년째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는 충격 사태가 발생할 빈도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세수가 약 10조 정도가 3년째 결손이 나고 있으라고 설치는 것입니다. 노동시장 불안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정부 노동시장 구조 개혁의 핵심은 인력 운영의 유연성 제고와 비정규직 사용 제한 완화,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 확대와 임금 조정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해결할 과제를 인정하지만 정부 개혁 방안은 선후가 뒤바뀐 것으로 노동부문 개혁은 비정규직의 채용 개선과 사회 안정망 확충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임금소득 분배를 높이는 데서 힘써야 된다. 9월 말 가계부채가 1,060조를 넘어섰습니다. 국가부채, 공공부채가 합치면 이게 한 945조예요. 2,000조 시대가 전 부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6분기 연속 최고 기록을 경신중했습니다. 우리나라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는 2012년 기준 163.8%, OECD 평균 134.8%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며 외환위기 이후 각국 가계부채가 줄어드는 반면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 DTI, LTV의 규제 하나에 따른 주택담보 대출 증가가 가계부채 급증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며 우리 경제 핵심 위험력으로 전부하고 있습니다. 정부 가계부채 대출은 가계부채 축소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으며 효과도 극히 미미한 장기 고정금리 대출 전환에 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가계부채 심각성을 고려할 때 무책임한 정책이 나갈지 알 수 없습니다. 서민 주거복지를 내면한 부동산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민간 주택 임대사업 육성을 부동산 대책의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임대사업자를 규제 완화, 세제, 금융 지원 등 주요 과제를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전월세 급등,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 가속화 등이 서민 생계의 가장 큰 교통 요인이었던 것을 고려한다면 분말이 전도되고 시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 10만원 공급을 약속한 바 있지만 실제로는 2013년에 8만 1천호의 공급에 그쳤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서민 주거복지 측면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우리 당은 공공임대 주택 확충,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정권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살아낸 경제 민주화와 무책임한 규제 하나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경제 민주화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현재 와서는 경제 정책에서는 거의 경제 민주화 정책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번 정책 발표에는 극소수 재벌이라는 특혜라 할 수 있는 중간 금융 지주회사 허용을 경제 민주화로 포장하는 얼추없는 형태까지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원격 의료 행위, 민간 보험사의 해외 환자 유치 활동을 허용, 해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 광고 허용 등 의료 영리와 관련 조항들을 하나로 묶어 국제의료사업 지원법이라는 단일법 형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의료 공공성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회 안전망 확보로 판단하고 있으며 의료 영리화 정책을 마케에 최선을 노력을 할 것입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가계소득 중심 성장 정책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노동소득과 자영업자 소득 제고를 통해 내수 기반을 확보하며 부채 주도가 아닌 소득 주도로 성장하여 가계부채 2억을 줄여나가는 방향입니다. 이를 위해 가계수를 올리고 생활비를 감추는 민생경제법을 선정하여 2014년 입법까지 추진해왔습니다. 내년도에도 이를 보다 구체화하여 실제 서민과 중산층 소득이 올라가고 이를 통해 경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경제 문제와 불씨를 다시 되살려 재벌 등의 경제적 힘이 남용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모든 정책과 관련돼서 육거리로 만들어서 오늘 중으로 모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석균 부의장 도와주겠습니다. 예, 비선 실세 국정농단 관련해서 국회 청와대에 중요 인사들이 전부 나와야 됩니다. 총무비서관이 과거에 나온 관례가 없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관행입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입니다. 국민이 이 주에서 요구하는 그런 자리에 총무비서관이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부의 2015년 경제정책 방향은 총체적으로 경제 후퇴 정책입니다. 저성장과 가계소득 부진을 포착시키고 대내외적인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가 미흡합니다. 성장률은 2011년부터 3%대를 못 넘어서는 제자리 걸음이고 가계소득은 3대 요인이 비관적입니다. 첫째, 2014년 연말정산부터 근로소득자의 세액 부담이 급증하고 둘째, 기업의 실적이 부진해서 배당도 줄게 되며 셋째, 대기업이 현금성 자산 보유에 집착하여 투자 전망이 매우 어둡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실질 임금 상승을 통해서 가계소득을 증대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 이후에 실질 노동 생산성은 약 10% 증가한 데 비해서 실질 임금은 2% 증가에 머물러서 양자는 심각한 괴리로 임금 없는 성장을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실질 임금 증대 정책을 거듭 촉구합니다. 네, 철도 파업을 주도했던 김명환 전 노조위원장 등 관련자 4명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 법원이 전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공권력이 국가 권력에 의해 사유화돼서는 안 된다는 걸 알려주는 뜻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대법원과 중앙노동위원회가 올해 1위 철도 파업을 이유로 8,663명을 직위해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바도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철도 파업에 대해서 대규모 공권력 투입을 자행했습니다.
정홍원 총리를 비롯한 관련 장관들이 돌아가면서 담화를 통해서 철도 노조원들을 kok각하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무려 8,663명을 지휘하자는 인사권 남용이 적발됐습니다. 새누리당은 불법 파업에 공권력 투입은 당연하다면서 맞장구를 쳤습니다. 이렇게 공권력과 인사권이 아무런 브레이크 없이 폭력적으로 쓰여져서야 어떻게 민주국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부 여당은 겸하게 반성해야 합니다. 무자비하게 저질러진 공권력의 폭력행위에 대해서 철도 노조 관계자와 국민에게 이 정부는 사과해야 마땅합니다. 네, 이상민 법사위원장 말해주세요. 형사법 전반에 걸쳐서 음습한 기운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2월 20일자 중앙일보 김영환 씨에 대한 인터뷰와 관련돼서입니다. 김영환 씨는 이번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관련해서 헌재에서 결정 요청을 했다라고 평을 받는 인물입니다. 인용을 하면 처음엔 해산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가진 재판관들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견이 있었던 재판관들도 마음이 돌아선 것 같다. 그리고 증언하기 전, 2달 전쯤에 했습니다. 증언하기 전 법무부 측에서 몇몇 재판관들이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하는 듯 하다고 전해줬다라고 분명히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능히 추론해보면 헌재 결정 12월 19일 이전부터 이미 오래전부터 법무부가 헌법재판관들의 이번 헌재 사건에 관한 심증 형성의 정도나 내용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었다. 그 내용을 김영환 씨에게 전해줬다. 만약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김영환 씨가 증언에 나서게 된 그런 정사정을 분명한 이유로 밝혀주는 것이고, 사법권에 대한 정부 권력의 중대한 침해, 훼손의 의가 있었지 않느냐라는 강한 의심이 듭니다. 더 나아가 헌법재판소와 법무부 사이에 통모까지 한 것 아니냐라는 강한 의심이 제기됩니다. 요구합니다. 김영환 씨는 스스로 양심가임을 자임하고 있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의 경위, 구체적 내용, 또 법무부 측 인물이 누구인지, 또 어떤 구체적 내용을 전해받았는지 정직하게 밝혀주기를 요구합니다. 이와 함께 법무부와 헌재는 그 김영환 씨 인터뷰 내용에 대한 명확한 또 정직한 설명이 있어야 됨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우리 당은 물론이고 법사위도 차원에서도 그 진상 규명을 철저히 나설 것이고 당연히 또 나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부 하에서 이루어진 무분별한 해외 자원 개발을 통한 국부 유출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를 한 것입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시절 결정된 해외 자원 개발 사업에 향후에도 30조가 넘는 추가 투자가 필요합니다. 밑빠진 독에 불을 붙는 국민 혈세를 쏟아부어야 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국정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국정조사 이전에 최경환 부총리와 윤상직 장관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현재 자료 은폐와 통계 조작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조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정부 질문에서 최경환 부총리의 답변을 통해 정부 차원의 통계 조작이 얼마나 집요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되었습니다. 통계 조작을 하고 그 자료조차 국회에서 방어하지 못하도록 대정부 질문이 끝난 다음에 그러한 조작된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최경환 부총리와 윤상직 장관은 국정조사 시행 이전에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집요하게 조사를 방해할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 이루어진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의 추진과 의사결정, 운영 및 성과, 일체에 대해서 조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 이루어진 대통령과 총리, 특사 등의 자원 외교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총리실에서 정권 실세들에 의해서 유지되어 왔던 에너지 협력 외교 지원 활동 일체도 조사 대상입니다. 해외 주재 공관, 기관, 지사 등의 에너지 협력 외교 지원 활동 및 각종 로비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조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외 자원 개발과 관련된 각종 감사와 수사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조사 대상입니다. 해외 자원 개발, 금융 및 지원 사업 일체, 그리고 기타 해외 자원 개발과 관련된 각종 의혹 모두에 대해서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회가 밝혀야 될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계속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찬열 의원. 네, 이찬열. 1급 국가보안시설인 원자력발전소의 시스템 훈련 내부문서가 인터넷에서 전부 공개되고 있습니다. 결코 있을 수 없는, 있어서도 안 될 일이 벌어지고 있고, 또 원전 반대 그룹이라고 하는 정체불명의 해커들은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2차 해킹을 하겠다고 예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쯤이면 대한민국 원전은 이미 테러를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한국수력원자력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속수무책인 상태입니다. 기밀자료 유출 규모와 경로 등 기본적인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대한민국 1급 시설이 뚫린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한수호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책임 있는 조치와 대국민 사과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원전에 대한 총체적인 안전과 보안, 관리 구실을 재점검해야 합니다. 유출된 자료가 무엇이며 어떤 경로로 유출됐는지를 밝혀 그 내용과 위험 수준을 국민에게 소상히 조속히 알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고 국가 안보와 맞닿아있는 이번 사고에 대해 정부 당국이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책임을 묻고 재방관제를 통해 국민 불안과 우려를 덜어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백공규원 받아주겠습니다. 네, 우리 존경하는 이찬열 의원님 내용과 연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전 세계가 지금 사이버 전쟁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은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 해킹 이후로 북한을 지목하고 있고, 북한의 인터넷망이 19일 밤부터 불안정하다가 어제는 전체가 다운된 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일기관의 설비 자료가 북한에 넘어갔을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아울러 국가안보의 휴핵인 국방부의 홈피가 이틀째 복통된 것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물론 국방부에서는 전산센터 이전을 공개했다고 하지만 홈페이지는 하얀 바탕화면만 보이도록 방치되어 있고, 이
21일 오후까지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 국방부와 직할부대의 홈페이지를 겨냥한 해킹 시도가 1,400여 건을 넘어 지난해 대비해서 2배 가까이 됐다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사이버전 대비가 대단히 불안합니다. 반면에 북한 사이버 전서가 12,000여 명에 달한다는 정보가 있고 전체적으로 사이버전은 세계 최고 수준인 미국에 버금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하루속히 북한의 사이버전에 대비한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고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문점을 해소시킬 것을 촉구드립니다. 추가적으로 혹한 속에서도 제설 작업 등 전투 준비에 여념이었던 국군 장병 여러분, 모쪼록 이번 주 목요일로 다가온 성탄절을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년 우리 경제는 3.8% 성장을 이루고 물가는 2%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다소 낙관적인 전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제정책 방향과 함께 내놓은 내년도 경제 전망 자료 어디에도 이러한 정부의 낙관적 전망을 뒷받침할 만한 설명이 없습니다. 내년도 세계 경제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미국 경제는 조금 나아질 전망이라고 하지만 유럽과 중국, 일본은 여전히 어둡고 러시아는 불안합니다. 정부가 유일하게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은 국제 유가가 하락하고 있다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어떻든 정부는 이 같은 희망 섞인 전망을 근거로 구조개혁을 하겠다, 이렇게 내년도 경제정책에 화두를 내놨습니다. 공공부문과 금융, 노동, 교육부문에서 과감한 구조개혁을 하겠다는 것인데 정부의 정책 내용을 보면 구조개혁이라고 써놓고 규제개혁이라고 말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정작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이라든가 신산업 정책 등 실질적인 구조개혁 정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기 요인은 가계와 내수에 있는데 아직 정부는 기업과 수출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규제 개혁을 해야 된다고 외치고 있는 꼴입니다. 나름대로 정부가 가계부채를 상시 점검하겠다고 큰 소리는 치고 있지만 정작 가계 가처분 소득을 늘려서 부채를 건전화할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정부의 정책 방향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 초에 당도할 연말정산 시즌부터 작년에 비해 가계소득이 9천억 원 줄어들 전망입니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꾼 결과입니다. 내년부터 오르게 될 담뱃값만으로도 2조 5천억 원의 세금 폭탄이 중산층과 서민을 가리지 않고 투하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내년 봄 이사철에는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는 전월세 값이 대란을 일으킬 것이 불보듯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기다려보란 말뿐입니다. 정부가 자랑하는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 정책이 효과라는 것도 고작 1조 원 정도에 머무를 전망이고 이마저 과장되었다는 평가입니다. 큰 비에 분무일 터지는데 호미 들고 설치는 모양새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내년 1월부터 중산층과 서민의 세금 폭탄이 떨어지고 2, 3월에는 전월세 대란이 가계를 공습하고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4, 5월에는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로 금리 인상 폭탄까지 떨어지는 상황이 전개된다면 정부는 과연 그때도 지금처럼 낙관적 전망과 희망 섞인 수치에 자기들 취대에 헛다리 짚는 정책이나 만지고 있을지 의문입니다. 비록 이번 정부 정책 방향에서 빠졌다 하더라도 정부는 새해가 밝자마자 가계와 내수 위기를 해결할 전향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가계소득의 증대와 내수 수요를 창출하는 정책만이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당장 가계소득을 늘리기 어렵다면 가계지출을 줄이는 획기적인 방안의 하나로 고강도의 종합적인 전월세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지 않은 길을 가겠다던 경제부총리,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어서 남현신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 무별한 신용 광고
발표 관련해서 구원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동맥경화 환자에게 영양제를 주는 것이고 영양실조 환자의 밥그릇을 깨는 정책입니다. 진단도 틀렸고 해법도 틀렸습니다. 최경환 부총리가 취임한 이후에 초이노믹스 발표했을 때 우리는 지적했습니다. 꼭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고 가계부채만 늘릴 것이라고 분명히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대로 됐습니다. 초이노믹스 이미 실패했고 부채만 대책 없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실패하자 다시 어제 긴급하게 마련해서 발표한 정책이 어제 또 정부의 경제정책인데요. 정말 아주 틀렸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동안에 계속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 아직 귀를 딱 닫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어제 경제정책의 핵심은 갑자기 노동시장 개혁에 맞춰졌고 이것을 고용의 유연화 정책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재 장기 근속자의 비율은 OECD 국가의 절반입니다. 근속 연수도 OECD 국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특히 노동조합이 없는 중소기업의 평균 근속 연수는 3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너무 유연해서 문제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또다시 노동시장을 더 유연화시키겠다고 하는 정부의 이번 경제 정책을 보면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현재의 노동시장 상황을 보면서 새누리당의 의원들조차도 해고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이미 법안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지금 최경환 부총리와 대통령과는 인식이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마치 전 국민의 비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미생의 장그래를 끝까지 정규직화시키려고 했던 5차장의 리더십을 배워야 합니다. 재벌 중심의 낙수경제, 이윤주도 경제 더 이상 성공할 수 없습니다.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이 지금 공무원연금 법안을 내놨는데 그 법안의 시행 시기가 2016년 1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내년 중에 하면 되는 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참고로 그동안 최근 95년, 2000년, 2005년, 2009년 네 번의 이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이 통과됐었는데 이 통과일이 12월 29일 날 통과되면 1월 1일 날 시행하고 12월 30일 날 통과되면 1월 1일 또 5월 31일 통과되면 7월 1일 12월 30일 통과하면 1월 1일 네 번에 걸쳐서 길게 보면 2달 작게 보면 이틀 만에 시행을 했던 과거의 이 연금 법안 통과의 경험을 볼 때 자꾸 이 처리 시점에 대해서 집착하지 마시고 어떻게 처리할 건가에 대한 절차성이라든가 사회적 합의성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미 정부가 군인연금이나 사학연금을 내년도에 개혁하기로 한 만큼 이 사회적 합의기구로 구성하자고 합의한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이 공적연금 전반에 대해서 정말 심도 깊게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 국민대타협기구를 형식적 어떤 지나가는 절차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면 이건 연금개혁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그 경험에 비추어서 분명히 경고해 주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법사위원장이 오시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첨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헌법재판관들이 해산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재판관들도 있었다. 재판관들 생각을 누군가 이게 안 하겠다는 취지 같아요. 더 나아가서
증언하기 전에 법무부 측에서는 몇몇 재판관들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 이 재판관들의 이 마음을 알아낸다는 것 신 외에는 아무도 알아낼 수 없는 것 아닌가 싶어요.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하기 때문에 판결로만 결정문으로만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 마치 오늘 법사위원장이 아주 정확하게 지적했는데 이 증언을 한 김영환 씨가 재판관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부적절하다 또는 아직 마음을 못 정했다. 이거 재판관들하고 누가 소통하고 누가 그 심증 형성을 알아냈는지 이게 만일의 사실이라면 굉장히 중대한 문제다 보여집니다. 이 문제는 우리 법사위원장이 적절히 지적했기 때문에 법사위 차원을 넘어서 당에서도 이 재판관들 생각을 누가 어떻게 알아낸 것인지 또 어떤 경로로 전파했는지 중차대한 문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이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실질 임금은 2% 증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증가에 머물러 6글자를 감소하여 4글자로 정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